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중간고사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원래는 3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했어야 했고, 근데 또 교실에서 선생님들과 직접 대면을 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떻게 중간고사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잘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좀 만족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생활 기간 동안 총 10번의 내신 성적을 위한 정규고사가 있는데 이제 고작 한 번을 치렀을 뿐입니다. 아직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 나머지 9번의 시험에서 만회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한국사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범위 때까지 선생님이 수업을 했던 것을 혹시 기억을 하나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해서 각 시대별 일제의 식민 통치 방법과 경제 수탈 정책, 그리고 10년대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그리고 20년대 실력 양성운동,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문맹 퇴치운동 이런 것들, 그리고 영화 봉오동과 같은 무장독립운동의 과정을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마지막 독립운동 파트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의열학생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학생운동. 먼저 의열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 전에 이 의열운동과 관련돼서는 아마 수업보다는 여러분들 3년 전? 정확히는 4년 전?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아마 영화를 통해서 이 의열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을 먼저 접했을 거예요. 아마 이 선생님이 이 영화 제목을 이야기하면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극장 혹은 케이블 TV의 재방송으로도 한 번은 접해봤을 법한 영화입니다. 바로 영화 암살과 영화 밀정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영화 암살과 밀정 다 보셨나요? 아마 극장에서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혹은 전체를 다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채널을 돌리다 보면 TV 채널을 다 돌리다 보면 어느 때 한 번은 나와서 지나가면서 봤을 법한 그런 영상물이에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 암살과 밀정이라는 영화를 봤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전지현이 어떤 여관에서 조승우라는 배우에게 누구를 암살하라고 지령을 받죠. 그 장면에서 조승우라는 배우, 영화를 봤을 거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밀정에서 여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 도깨비의 주인공 공유가 나오죠. 예, 영화 밀정의 공유가 주인공이에요. 그 공유가 소속된 단체의 대장 역할을 하는 이병헌 배우가 나와요. 자, 다시 영화 암살의 조승우란 배우와 영화 밀정의 이병헌이란 배우가 나오는데 이 영화 암살의 조승우와 영화 밀정의 이 이병헌은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김원봉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김원봉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의열운동은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총칼로 무장한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했죠. 이 의열운동도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총칼로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서 일본을 몰아내자는 취지하에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근데 우리가 나라도 없고 돈도 없고 또 사람도 모으기가 힘들다 보니까 총칼로 무장한 군대를 양성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독립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운동이냐면 당연히 총칼로 무장한 군대를 양성해서 일본을 몰아내고 우리의 피해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최선인데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떤 젊은이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일본의 수뇌부 중에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또 혹은 친일파의 중에 어떤 인물을 죽일 때 폭탄을 던져서 혹은 권총을 통해 가지고 암살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독립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독립운동의 안타까운 부분은 이 독립운동을 실현하는
그 젊은이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에요. 좀 안타깝죠. 그러한 운동을 의열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열운동은 크게 1920년대와 30년대 이렇게 두 시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20년대 의열운동을 대표하는 단체와 30년대 의열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920년대 의열운동의 대표적인 단체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영화 암살의 조승우, 영화 밀정의 이병헌이 누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했죠? 김원봉이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했죠? 바로 그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이 20년대 대표적인 의열단체입니다. 김원봉이 1919년에 만주 지역의 지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흥무관학교 출신 13명과 함께 독립에 대한 의지와 또 독립에 대한 의지를 우리 조선 민중과 일본에게 알리고자 13명의 신흥무관학교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김원봉이 만든 단체가 의열단입니다. 이 의열단이 왜 이름이 의열단이냐면 의로운 일을 열렬히 시행하는 단체라는 뜻에서 의열단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의로운 일을 열렬히 어떻게 시행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활동할 때 또 이 의열단의 행동 강령, 행동 취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의열단의 고문으로 혹은 자문이라고도 하죠. 의열단의 고문 혹은 자문 역할을 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에게 의열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의열단이 단체가 있어야 될 존재의 의미를 한번 글을 통해서 한번 표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이 의열단의 강령, 행동 취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상당히 명문이고 그 글을 통해서 의열단 단체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글이 뭐냐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을 통해서 신채호는 그 당시의 독립운동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고 의열단이 어떠한 단체인지 정확히 소개를 했어요. 간략히 이야기해보면 이 당시 독립운동의 방법에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하나요? 이번 중간고사 선생님이 서술형 5번 문제로 내기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위치하긴 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치를 정할 때 연해주로 정할 것이냐 상하이로 정할 것이냐 이 위치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었죠. 상하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치를 정하자고 했던 사람은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외교적 방법을 선택했던 사람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치를 연해주로 정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은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무장투쟁을 원했던 사람이죠. 결국에는 외교활동에 유리한 중국 상하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치하게 되었죠.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잘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기억이 날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평탄하게 독립운동을 했나요? 그렇지 못했죠. 초창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다수의 활동은 외교 활동에 집중되었죠. 근데 이 외교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외교 독립운동이란 건 무엇이냐면 일본보다 더 강력한 강대국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일본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토를 되찾자는 거예요. 간단하죠? 단순하죠? 하지만 이게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강대국들의 군사를 빌려가지고 일본을 몰아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강대국이 우리 같은 약속을 도와주냐 이거예요.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죠. 이득이 나야지 도와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창기 독립운동의 방법은 외교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는데 투자 대비 성과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 결과 임시정부의 방향, 독립운동의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서 1923년에 국민대표 회의라는 회의가 개최되고 이 회의가
잠시만요. 제가 영상이 끊어진 것 같아가지고 잠깐 끊고 갈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역시나 영상이 좀 끊겼습니다. 이게 영상을 찍는 이 환경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제가 수업할 때도 자꾸 눈이 이 왼쪽에 있는, 제 기준에서 왼쪽에 있는 화면으로 옮겨지고 그 화면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수업을 멈췄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자면 초창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방법은 외교 쪽으로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지만 투자 대비 성과가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방법을 개선하자고 국민대표회의라고 열렸었죠. 근데 그 국민대표회의 결과도 흐지부지 되게 되고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했죠. 이거 자체도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의 방법은 외교 쪽으로 생각하자는 외교 독립론자, 무장투쟁을 하자는 무장 독립론자, 그리고 우리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문맹퇴치운동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력 양성론자 혹은 준비론자고 해요. 준비론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독립운동의 방법은 상당히 많아. 독립운동가는 하나로 규정할 수 있지만 독립운동의 방법을 두고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다양했어요. 근데 신채호 선생이 조선혁명선언에서 명쾌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교 독립론을 꿈꾸는 자 혹은 실력 양성론, 준비론자를 꿈꾸는 자들은 전부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이거야.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의열단처럼 어떻게? 바로 폭력적 혁명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바로 외교론과 준비론자들, 외교 독립론과 실력 양성론자들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총칼을 통해 가지고 일제를 몰아내는 그 방법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민중의 폭력, 혁명을 강조했어요. 이런 단어를 강조했어요. 폭력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거칠죠. 근데 여기서 폭력이란 말은 무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중의 폭력적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일제 강도를 몰아내야 된다고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에서 의열단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의열단이라는 단체는 오로지 폭력적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일제 강도를 몰아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의열단의 존재 이유를 설명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탄생한 의열단, 또 이렇게 운영된 의열단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열단에서 활약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의사라고 표현해요. 우리 독립운동가를 표현할 때 의사, 열사, 지사 이런 용어들이 있죠. 이거 수업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사람,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의사라고 표현해요. 김원봉 의사, 윤봉길 의사. 반면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열사라고 표현해요. 우리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을 포함하는 용어가 지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의열단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의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의열단의 대표적인 구성원 중에 활약한 사람 중에 박재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재혁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부산 경찰서장을 죽이는 그런 쾌거를 가지고 옵니다. 이때 박재혁이 바로 부산 경찰서장을 찾아가가지고 죽일 수는 없죠. 어떻게 위장을 했냐면 부산 경찰서장이 당연히 일본인이겠죠. 부산 경찰서장이 우리나라 고문서와 골동품, 문화재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는 첩보를 얻어내고 중국인 골동품 행상으로 이 가장을 해가지고 부산 경찰서장에게 접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접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부산 경찰서장을 죽이는 쾌거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람은 김익상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익상은 일제의 총본부 역할을 했던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선 총독부의 김익상 의사가 폭탄을 던지는 이 행위는 조금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조선 총독부에 전등을 고치는 기사로 가장을 해서 들어갔는데 총독실에 폭탄을 던지는 것이 주 임무였어요. 근데 총독실이라고 알고 있던 곳에 폭탄을 던졌는데 이곳이 총독실이 아니었다고 해요. 무슨 회계 감사를 하고 있던 그곳에 폭탄을 던졌는데 또 이마저도 폭탄이 불발탄으로 터지지 않고 결국 총독을 죽이는 것에는 약간 실패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김익상 의사의 의지와 뭐 용기 이런 것들은 가상하죠. 그러면 김익상 의사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어낸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잡혀서 체포당해가 죽었냐? 아니 순국했냐? 그건 아니에요. 김익상 의사의 이 절개와 대범함을 또 엿볼 수 있는 게 이때 이 폭탄을 터뜨리긴 했는데 불발탄이었죠. 또 일부 폭탄은 터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의 직원들도 우왕좌왕 혼란한 상황에서 일본 헌병대, 일본 군인들, 경찰들이 도대체 어떤 놈이 폭탄을 터뜨렸느냐, 김익상 의사를 잡으러 올라가려고 할 때 김익상 의사가 태연하게 그때도 전등 기사인 척 여전히 연기를 하면서 조선 총독부를 유유히 빠져나왔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 김익상 의사는 상하이 지역으로 가서 다시 일본의 어떤 수뇌부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결국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런 약간 좀 긴박한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연기를 통해 가지고 조선 총독부를 유유히 빠져나왔다는 거. 또 이보다 더 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상옥 의사예요. 김상옥 의사는 어디에 폭탄을 던졌냐면 바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사람이에요. 이 김상옥 의사와 관련된 이 영상물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서두에 설명을 했듯이 서두에 설명했던 부분처럼 그 영화 밀정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밀정이라는 영화의 도입부를 보시면 박희순이라는 배우가 이 김상옥이라는 이 독립운동가를 열연하는 그런 씬이 있어요. 이 김상옥 의사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난 다음에 그 종로 인근 지역에 어떤 자신의 지인, 친척 집에 몰래 숨었다고 해요. 그래서 5일 동안이나 이 일본 경찰들이 종로경찰서에 누가 폭탄을 던졌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5일 만에 발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종로경찰서의 경찰들과 또 일본 군인들 한 몇백 명이 김상옥 의사 한 명 죽이겠다고 잡겠다고 총격전을 벌이게 돼요. 사실상 1대 한 2,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대 2, 300의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이때 김상옥 의사가 일본군의 상당수를 죽이면서까지 도주를 하면서 일본 군인들을 정말 우리 속된 말로 약간 좀 헤드샷을 날리면서 일본 군인들을 죽여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그 김상옥 의사가 가지고 있는 총알도 얼마 있지도 않고 또 이 도망가는 와중에 김상옥 의사도 피하긴 피하는데 몸에 총알을 몇 방 맞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막다른 궁지에 몰리게 된 다음에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때 김상옥 의사가 선택한 것이 마지막 탄환까지 일본 군인들을 죽이다가 마지막 남은 탄알 한 발이 남았을 때는 그 탄알 한 발로 자신의 머리를 쐈다고 해요. 자결을 한 거죠. 근데 이 자결을 했을 때 이 김상옥 의사의 이 몸을 보니까 이미 총알이 10발 정도가 몸에 박혀 있었다고 해요. 10발 동안 10발의 총알을 맞고 있을 때까지도 초인적인 정신으로 일본 군인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겠다고 총격전을 벌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탄알 한 발로 자결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요 이야기가, 요 내용이 영화 밀정의 도입 부분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영화를 굳이 뭐 다운로드 해서 보지 않아도 유튜브에 밀정 영화 김상옥이라고 친다면 이 부분만 캡처해서 한 4분짜리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음 주에 학교에 나오실 때 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알아둘 게 누구냐면 나석주 의사가 조선식산은행가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시 주식회사의 폭탄과 또 동양척시 주식회사의 사람들을 암살한 그런 쾌거를 가지고 옵니다. 나숙지 의사는 또 이 나숙지 의사의 대범함과 기계를 엿볼 수 있었던 게 처음에는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졌는데 이게 또 불발탄이에요. 이게 왜 하필이면 이 의열단 단체가 이 폭탄을 던질 때마다 불발탄이 많으냐면 이게 합법적인 기관에 의해서 검증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우리 속된 말로 야매로 만든 거죠. 야매로 우리가 밀수입으로 만들다 보니까 밀 반입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폭탄 실험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불발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난 다음에 폭탄이 던져졌으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피하려고 할 때 이때 어쨌든 불발탄이니까 본인이 들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나숙지 의사도 김익상 의사처럼 폭탄을 던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일본 군인과 경찰이 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우왕좌왕 출입구로 나가려고 하는 그 인파 속에 본인도 섞여 들어가면서 이때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스미마생 스미마생 하면서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의거 행위를 멈추지 않고 그 근처에 있었던 동양척시 주식회사로 가가지고 이때 수뇌부 일원들을 몇 명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시내 한복판에서 일본 경찰 군인들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끝내 나숙지 의사도 순국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참 이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가 의열단의 단체의 구성과 의열단원으로서 활약했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1930년대 활동한 또 의열단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30년대 의열단체로는 한인애국단이라고 있어요. 한인애국단. 이 한인애국단을 만든 사람은 김구라는 인물이에요. 우리 김구 많이 들어봤죠? 이 조금만 눈치가 빠른 학생이라면 아마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만든 이유가 이게 1931년 요즘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의열단체를 만든 이유가 원래는 임시정부 소속의 무장 군대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김구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방금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도 설명했듯이 임시정부가 위상이 바닥에 떨어지고 임시정부에 들어오는 자금줄이 끊기게 돼요. 그렇다고 독립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김구가 어찌할 수 없이 젊은이의 목숨을 희생을 담보로 해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의지를 알려야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가 됩니다. 자, 한인애국단의 단체에 활약한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이제 좀 정세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선 1931년에 만주사변이라고 터지는데, 만주사변. 이 만주사변이 뭐냐면 일본이 1910년에 우리 땅을 차지하고, 우리 한반도를 차지하고 위쪽에 있는 땅이 만주 땅이죠. 이 만주 땅을 침공해가지고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국을 만드는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중국이 아시아의 맹주라고 일컬었던 중국이 아시아의 변방으로 취급했던 일본에게 본국의 영토가 빼앗기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렇다고 이거를 보복할 힘도 없었던 중국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 의사가 일본 도쿄로 숨어 들어가서 이 당시 일본 천황이 일본 도쿄 시내를 이렇게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일본 천황이 마차가 돌아다니는 것을 구경하고자 했던 일본의 수많은 군중 인파 속에 숨어들어서 일본 천황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어요. 폭탄을 던졌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또 불발탄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봉창 의사는 현장에서 잡혔겠죠. 근데 이 사건을 당시 중국의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던지고 이 폭탄이 안타깝게도 터지질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중국 언론이. 그럼 이 말은 즉슨 중국 언론은 이 폭탄이 터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터지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터지기를 원했던 거죠.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터지기를 원했겠죠, 그죠?
근데 이 안타깝게 터지지 않았다. 이 표현이 누구에게는 거슬렸을까요? 이 일본에게는 거슬렸죠. 그래서 일본이 당장 그 기사를 수정해라.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수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이렇게 뻗뛰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 일본이 이 신문 기사를 구실로 삼아서 또 중국을 침략하게 돼요. 그 사건이 상하이 사변이에요. 그래서 만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 영토인 만주 지역을 침공을 하고 또 중국 정치, 외교, 경제 중심지였던 상하이 지역을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만 1년도 안 돼서 중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영토를 빼앗긴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맹주라고 이제 더 이상 자부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반면에 일본의 자존심, 일본의 이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겠죠. 이제 드디어 우리 일본이 아시아 맹주로서 우떡 섰다. 그동안 아시아 맹주였던 중국을 이렇게 우리 일본이 짓밟아줬으니까. 중국과 일본의 입장이 완전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켜서 이 두 땅을 빼앗고 싶지만 또 그럴 만한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꺾여진 중국의 자존심을 더욱더 짓밟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정복한 상하이 지역에 홍코우 공원이라고 있는데 정복한 중국의 상하이 땅에 홍코우 공원이라고 있는데 이 홍코우 공원에서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파티를 전승기념 행사를 열려는 계획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의 자존심을 더욱더 짓밟아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복한 중국의 땅에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 자체가 중국인들에게는 더욱더 자존심이 상하겠죠. 일본인들은 그 자존심 상하라고 점령한 상하이 지역에서 그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잔입해서 바로 윤봉길 의사가 잔입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도시락 폭탄. 원래 정확히는 물통 폭탄이에요. 근데 도시락 폭탄이라고 생각해요.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일본의 수뇌부들을 폭사시키는 그런 쾌거를 그런 쾌거를 이뤄내게 됩니다. 근데 이 윤봉길 의사가 이 일본의 전승 축하 기념 행사식에 들어갈 때 누군가 도움을 줬어요. 바로 누가 도움을 줬냐면 바로 일본이 도움 아닌 도움을 줬어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어떻게 윤봉길 의사의 이 거사에 일본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본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어떻게 일본이 도움을 줬냐면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어디에다 숨겨갔죠? 도시락통과 물통에 숨겨간 거예요. 근데 이 행사장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 윤봉길 의사만 도시락통과 물통에다가 폭탄을 숨겨서 들어간다면 그 앞에 있는 일본 군인 경찰들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지한 게 없는데 왜 너만 이상한 도시락과 물통을 소지했느냐 하고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일본이 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냐면 행사가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떠한 소지품도 들고 오지 마라. 단 도시락만 들고 와라. 이렇게 행사 계획을 설명할 때, 초청을 할 때 도시락만 들고 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본인 자체가 도시락만 들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행사장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도시락을 까봐가지고 다 검사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너 도시락 까봐. 콩밥 싸왔네. 맛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검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이때 안전하게 도시락통과 물통에다가 폭탄을 숨겨갈 수 있었죠. 근데 우리 윤봉길 의사가 단순히 이제 도시락 폭탄 이 하나만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이 윤봉길 의사의 거사에 당연히 우리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겠죠. 근데 누가 더 감명을 받았냐면 방금 전까지 일본인에 의해서 아시아의 맹주로서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혔던 바로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감명을 받았어요. 가뜩이나 만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만주와 상하이 땅을 잃어버려가지고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한 상황인데 그 꺾여진 자존심을 중국인이 아닌 바로 조선인이, 바로 한국인이 이 자존심을 회복시켜준 거죠. 특히 이 당시 중국 군벌 세력 중에, 군벌이라고 표현하면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중국의 독립운동가 중에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장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제스라는 사람이 윤봉길 의사의 거사를 듣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의 젊은 청년이 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중국 전체 국민들이 윤봉길 의사의 거사에 큰 감명을 받게 돼요. 사실 이 윤봉길 의사의 거사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냐면 중국인들은 일본인들을 당연히 싫어했어요. 근데 누구도 싫어했냐면 우리 한국인들도 싫어했어요. 한국인들은 왜 싫어했냐면 중국인들은 일본인들은 당연히 싫어하는 놈,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인의 앞잡이라고 여겼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도 일본인을 상당히 증오하는데. 그런데 이 윤봉길 의사의 거사 한 방으로 중국인들이 일본인의 앞잡이라고 인식했던 우리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완전 180도 바꾸게 됐어요. 아, 저 한국인들도 일본인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똑같이 우리 중국처럼 일본인을 싫어하면 한국인도 우리 중국의 편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독립운동 활동이 상당히 수월해지고 오히려 중국의 지원을 받게 돼요. 중국의 지원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건 지워볼게요. 더 나아가서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해서 바로 일본과 싸우게 되는 그런 독립전쟁의 변화된 양상을 가져오게 되는 시작점이 바로 윤봉길 의사의 거사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제가 무장독립운동 파트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1920년대와 30년대 의열운동 단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20년대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 그리고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에서 민중의 폭력적 혁명을 강조하면서 외교 독립운동 실력 양성론자들을 철저히 비판했다는 것. 그리고 구성원 중에는 이런 의열단의 단원들이 큰 활약을 했다는 것. 30년대는 대한민국 민주정부 소속의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윤봉길 의사의 거사가 한중연합이라는 독립전쟁의 변화된 양상을 가져왔다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